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를 근절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등을 설치하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내일부터 제주도에 일주일 빠른 장마가 시작되는 가운데 올해 첫 태풍 우딥의 영향까지 더해져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미국 LA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에 반발하며 시작된 시위가 샌프란시스코와 뉴욕 등 미국 10개 대도시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 정부 들어 주식시장이 계속 상승하면서 임기 시작, 허니문 랠리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이에 화답하듯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증권거래소를 방문했고 주식시장도 이를 반영하듯 오늘 3년 5개월 만에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식을 부동산 버금가는 투자 수단으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바로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부당이득을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서남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지로 선택한 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먼저 과거에 주식 투자를 처음 했을 때 작전주인 줄 모르고 주식을 샀던 경험을 꺼냈습니다. 처음으로 만난 게 소형 작전주. 그게 또 참 첫 주식을 그렇게 만나면 안 되는데 그게 또 성공을 했어요. 또 나도 모르게 제가 동원된 거죠. 국내 주식이 저평가받는 이유에 대해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무슨 물적 불안이니 무슨 인수합병이니 이런 거 해가지고 갑자기 내가 가진 주식이. 이 대통령은 국내 주식 시장에서 불공정성, 불투명성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다 바꿔야죠. 다 바꿔서 투자할 만한 길게 보면 괜찮은 시장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불공정 거래 재범률이 29%를 넘는다며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첫 현장 방문지 선택에 담긴 의미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본시장을 투명하지 못하게 오염시키는 범죄를 엄단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식 투자로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로도 쓸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겠다는 비전도 밝혔습니다. MBN 뉴스 서남빛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처럼 주식시장의 대대적인 수술을 선언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동안 투자에 주의하라는 경보가 하루 평균 10개 넘게 발동될 만큼 주식시장이 여전히 불투명했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외국에 비해 적은 배당금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이승훈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4월 선광과 삼천리 등 줄곧 오르던 8개 기업에 갑자기 매도 물량이 집중됩니다. 이들 기업은 나흘 연속 하한가를 기록했고 일부 종목은 열흘 넘게 폭락 사태를 이어갔습니다. 검찰은 조사에 들어갔고 라더견과 그 일당이 주가를 조종해 7,300억 원가량의 부당이익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른바 SG증권 사태로 불리는 이 사건은 2019년부터 약 4년간의 초장기 주가 조작 정황이 드러난 대규모 시세 조작 범죄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시장 경보 제도가 도입됐지만 여전히 지난해에만 2,750여 건, 하루 평균 10건이 넘게 경보가 발동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불공정성 해소를 핵심 과제로 규정하고 대대적 수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이유입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을 치다가는 패가 망신한다. 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확대를 예고한 배당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주들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비율인 배당 성향은 평균 27%로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턱없이 낮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배당 활성화와 자본시장 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나타내자 코스피는 2,900도 돌파하며 대선 이후 5거래일째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놓고 정부와 여당이 논의 중입니다. 전국민 지급인지,
선별 지급인지 방식만 남았는데 어려운 사람을 위주로 도와주는 선별 지급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먼저 강용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13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이 통과된 가운데 이재명 정부는 침체된 경기를 살리겠다며 추가 추경을 추진 중입니다. 민생 추경으로 국민의 삶에 온기를 불어넣고 국민이 민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조 원이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핵심 사업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식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민주당은 앞서 13조 원 규모의 전국민 25만 원 지급 방식을 제안했지만 새 정부 내에서도 재정 여력을 고려해 선별 지급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국민 민생지원금 지급을 주장하면서도 선별 지급 논의에 문을 열어왔습니다. 차등 지원하십시오. 선별 지원하세요. 안 하는 것보단 나으니까 그거라도 하십시오. 여당 안에서 추경 논의에 키를 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도 전국민 보편 지원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도 재정 여력을 살펴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MBN에 당정 간 추경 논의를 앞두고 기재부의 진정성 있는 협의를 압박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달 추경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 민주당은 모레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정부와의 논의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국민에게 지원금을 나눠주고 소비를 활성화하는 방식에 대한 우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그 돈을 써도 국가 재정이 괜찮은지 또 효과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정부는 재정은 괜찮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경제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지 이혁준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취재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이후 경기가 되살아나길 바랐는데 요즘 시장 상인들은 이전보다 더 침체했다고 호소합니다. 45년 동안 건어물 가게를 운영한 정은순 씨는 장사가 안 돼 창고를 식당으로 바꿨지만 여전히 손님이 없습니다. 정 씨는 코로나19 당시에도 폐업을 고민했습니다. 그때 조금 그래도 버틸 수 있었죠. 그렇지 않으면 그때 못 닫았죠. 버틴 건데 지금은 최악이에요. 코로나19 지원금은 모두 5차례에 걸쳐 지급했습니다. 코로나19 당시에는 보편복지 위에 선별복지를 쌓는 형태로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1차와 5차는 보편 지급이었고 2차부터 4차까지는 소상공인을 포함해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후 지원금 지급 효과에 대해 학계의 평가는 나뉩니다. 사회복지학계는 자영업 종사 가구의 소득 충격을 흡수했고 가구 소득과 빈곤율을 개선했다고 보는 반면 경제학계는 소비를 미리 앞당겼을 뿐 재정 정책 효과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이번 경기 침체에 대한 지원금은 코로나19 때보다 축소할 것으로 보여 기대는 크지 않습니다. 모든 게 원활하게 돌아가게 해야죠. 그 일시적으로 몇십만 원 준다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결국은 다 우리가 세금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현장에선 선별 지급 결정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 소득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걸러내는 것과 관련된 행정 비용도 만만치 않다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보편복지로 지급하는 거가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정리하면 경기 부양을 우선하고 기초연금처럼 지속적인 지원금에 더 기대가 크고 선별복지는 행정이란 비용이 숨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중국 시진핑 주석에 이어 오늘은 체코 총리와 정상통화를 가졌습니다. 취임은 네 번째 통화여서 이른바 4강 외교로 평가받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는 언제 정상통화가 이루어질지에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 4시부터 약 20분 동안 체코 페트르 피알라 총리와 전화통화를 나눴습니다. 상견례 형식의 첫 통화인 만큼 이 대통령의 취임에 대한 축하와 감사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체코에 진출한 100여 개의 우리 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두 정상은 특히 지난 4일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체결을 경제 협력을 더 확대시키는 시금석이라고 평가하며 문화 분야 등에서도 협력 확대를 기대했습니다. 협력이 원전을 넘어 첨단 산업, 인프라,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통화는 이 대통령 취임 후 미국과 일본, 중국에 이어 4번째 정상 간 통화입니다. 이 대통령이 중국의 다음 순서로 4강 외교 국가인 러시아와 통화할 거란 관측도 있었지만 이 대통령은 체코와 먼저 통화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정부 출범 후 유럽 국가에서도 축하가 오고 있다며 조율이 빠르게 된 것이고 특별한 계기는 없었다고 통화 순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끝나지 않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고려해 한러 관계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오는 24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도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공약집에서 한러 관계 악화를 방지하고 안정적으로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힌 데 따라 윤석열 정부에서 멈췄던 한러 정상 간 소통이 어떤 방식으로 재개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당선 이후 곧바로 임기에 들어간 이재명 대통령은 그야말로 분초까지 쪼개면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도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는 SNS 소통 정치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는 닮은 행보입니다. 전정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9일 2차 비상경제점검 TF회의를 직접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오른 라면값을 직접 언급하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최근에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다고? 라면 한 개 2,000원 한다는데 진짜예요? 회의가 끝나고 관련 내용은 이 대통령의 SNS에도 올라왔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와의 만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이시바 일본 총리와의 통화 내용도 빠짐없이 SNS에 게시됐습니다. 지난 4일 취임 이후 8일 동안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만 모두 10건으로 SNS를 통한 소통에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때도 SNS를 적극 활용해 소통해 왔습니다. 이 같은 행보는 SNS 소통에 적극적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닮은 꼴입니다. 하루 평균 10여 건의 SNS 게시글을 올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거침없이 드러내고 설전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최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SNS 트루스 소셜에 2,200여 건의 게시물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로 취임 일주일을 맞았습니다. 대통령실 출입하는 송주영 기자와 함께 일주일 행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송 기자, 일주일 동안 가장 눈에 띄는 행보 어떤 게 있었죠? 네, 무엇보다 소통 행보가 두드러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대통령이 개인 SNS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행보,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는데요. 기자들과의 소통도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네, 어제 또 깜짝 차단회를 했는데 이도 소통 행보로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사전 고지 없이 번개 오찬도 했습니다. 네, 지금 사진에 보이니까 왼쪽에서 두 번째 송주영 기자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네, 저곳은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기자 전용 식당인데요. 네. 식사 중이었는데 갑자기 의전 비서관이 들어오더니 자리를 하나 맞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대통령이 한국거래소 방문 후에 돌아오는 길에 기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자고 깜짝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갑자기 마련된 번개 오찬이었는데요. 약 40분 정도 진행이 됐고요. 현안 관련해서 허심탄회하게 묻고 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일부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는 참모진보다 대통령이 더 소통에 적극적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고 없이 기자들이 식사하는 식당에 찾은 건데 사실 역대 정부도 집권 초기에는 소통을 강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도어 스태핑을 시도했었고요. 그렇죠.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깜짝 방문으로 춘추관을 오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모습이 퇴색이 되거나 줄어들었는데요.
결국 얼마나 이런 행보를 유지하느냐가 소통 정권이냐 불통 정권이냐의 평가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겠죠. 소통 행보 외에는 또 눈에 띄는 모습이 있었나요? 네, 전례 없이 이제 강공과 협치를 동시에 펼치는 투트랙 전략을 벌였는데요. 그랬죠.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시절 때부터 강조했었던 이 실용주의에 기반한 겁니다. 국민 여러분, 이념과 진영이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검든 희든 지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니겠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순직 해병 특검이 있습니다. 취임 일주일 만에 1호 법안으로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단죄를 하겠다는 의지를 실행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서도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야당과 협치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야당과 협치. 그렇지만 이론상으로는 여당 의석수만으로 추경과 법안 등 독자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두 대통령이 되겠다면 이제 통합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격한 대치를 할 경우 그런 이미지는 정권 초기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야당과 대립이 격화해서 발목 잡기가 계속된다면 윤석열 정부 때처럼 국정 마비 상황이 재현될 수 있어 투트랙 전략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여당에서 재판중지법 그리고 방송 3법 처리를 취소하고 야당과 소통 강화를 강조한 것도 이 대통령의 이런 의중이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일주일 동안 어색한 동거,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내각과 함께했던 모습이 좀 눈에 띄던데요. 네, 화제가 됐던 당시 화면 먼저 보겠습니다. 네. 좀 어색하죠? 우리 좀 웃으면서 합시다. 물론 여러분들 매우 어색할 수도 있고 그러긴 하지만 어떤 공직에 있는 그 기간만큼은 각자 해야 될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정권이 교체된 정부 초기 비슷한 모습이 재현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취임 이틀 만에 속전속결로 국무회의가 열리면서 더 어색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똑같이 인수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첫 국무회의는 49일 만에 열렸습니다. 그 이유 궁금하실 텐데요. 체제 정비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만 최대한 줄이고 싶다는 이 대통령의 말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재명 정부 일주일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송주영 기자였습니다. 대선에서 패한 국민의힘은 반성과 개혁을 강조하고 있지만 연일 내부 싸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대선 참패 수습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돌연 취소하자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반발했습니다. 먼저 이주율 기자의 보도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초 오후 2시로 예정했던 의원총회를 시작 40여 분 전 돌연 취소했습니다. 오는 16일 선출될 신임 원내지도부가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개혁안과 임기 연장 등의 논의를 이어가는 게 타당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의원총회를 하게 되면은 지금 결론이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서로 간의 의견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갈등이나 분쟁이 있는 것처럼 비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9일 의총에서 5시간여 동안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등 김 위원장의 개혁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사전 연락도 없이 알림 문자로 취소 통보를 받았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의견을 계속해서 좁혀나가고 이야기하고 총의를 모아 나가는 과정이 저는 민주주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민주주의의 길에 저희 지도부가 역행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김 위원장이 개혁안으로 내걸었던 대선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하면서 내용은 더 깊어지는 국면입니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는 내일부터 대선 후보 교체 과정에 관여한 관계자들을 차례로 면담할 예정입니다. 저도 지도부의 당시 지도부 일원으로서 내일 출석해서 면담 조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부터 당무감사를 받을 것이고요. 상임 고문단과 만난 김 위원장은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연석회의 개최를 검토해 당내 총의를 계속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내부 분열 속에 아예 국민의힘을 해산해야 한다는 압박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동의 청원이 10만 명을 넘자 민주당에선 정당 해산 목소리가 나왔고
당 대선 후보였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국민의힘 해산 절차가 가능하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 내용은 장가희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정당 해산을 공개 거론하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국회에 정당 해산을 요구하는 국민동의 청원이 10만 명을 넘어선 점을 들어 민심을 따르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월 당원인 대통령이 내란, 외환으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되면 정부가 소속 정당의 해산 심판을 청구하게 한다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고 대선으로 부족하니까 이제는 해산 청구를 한다라고 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정당 해산 주장에 가세했습니다. 특검이 끝나면 이재명 정권이 정당 해산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며 각자 도생을 준비하라고 언급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법리적으로 위헌 정당이 될 수 없다며 맞섰습니다. 민주당에서 악의적인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지 국민의힘이 위헌 정당이 된다면 그거는 완전히 새로운 희한한 연좌제가 되는 것이죠. 야당 탄압이라는 정치적 변수가 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위헌 정당 심판 청구를 할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큰데 특검 결과 등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장가희입니다. 이 앞서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이재명 대통령 재판 관련 중지와 관련해 법원을 직접 찾아가 제왕적 대통령이 사법 파괴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 재판 속개를 위해 모든 법적 조치도 예고했습니다. 이어서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의원 60여 명이 서울 고등법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즉시 재판을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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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잇따라 연기, 중지한 것을 두고 법의 심판이 이재명 대통령 단 한 사람만 피해가는 나라가 됐다고 규탄하는 현장 의원총회를 연 겁니다. 이재명 정부 임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이재명 단 한 사람만을 위한 재판 지연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면서 이 대통령 재판을 담당한 판사들의 실명을 나열하며 당장 재판을 진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최원정 판사, 이회설 판사, 정재호 판사 1심보다 못한 형편없는 무죄 판결을 하고 대법원에서 압도적 다수로 유죄로 파기환송됐음에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없습니다. 책임지고 사표내요. 사법부를 향해 이재명 괴물 독재 국가의 공범이라며 압박했고 또 자신에게 한없이 관대한 이재명 정권이 정치적 반대자들을 단죄하기 위해 특검의 칼춤을 추기 시작했다고도 날을 세웠습니다. 현장 의원총회 도중 일부 시민들이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며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사건, 서울고법, 연기. 감사합니다. 이어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속개를 위해 범국민 서명운동과 릴레이 농성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국민의힘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동안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이 가진 기소권은 공소청으로, 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누는 게 골자입니다. 이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개혁을 위한 이른바 4가지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검찰 조직을 완전히 해체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각각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이관하는 게 골자입니다. 우선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서 검찰청을 폐지하겠습니다. 공소청은 기소를 전담하는 기구로 법무부 산하에 신설하고 행안부 산하의 중수청은 검찰이 기존에 갖고 있던 7대 범죄에 더해 내란 외환죄까지 수사한다는 구상입니다. 기존 검찰청 검사들은 공소청으로 직을 옮기거나 중수청 수사관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되면 경찰의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까지 관할권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총리 직속의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들어 조정하게 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3개월 안에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제 정치 검사들과 검찰 독재를 끝내라는 국민의 요구를 완수할 때입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검찰 해체는 법치 파괴라며 반발했습니다. 개혁이 아니라 입법권을 앞세운 무도한 사법 쿠데타이며 이재명 방탄을 위한 법치 파괴 행위에 다름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직후인 지금이 검찰개혁의 적기라는 입장이지만 야당 반발도 만만치 않아 검찰 개편을 둘러싼 잡음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사상 초유의 3대 특검법이 공포되면서 본격적인 인선 작업도 시작됐습니다.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지난 정부 인사들을 겨냥하는 만큼 윤석열 정부와 대립하거나 좌천된 검찰 고위직들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김건희, 순직 해병을 수사할 3대 특검은 수사 역량이 성패를 가를 핵심으로 꼽힙니다. 때문에 가장 먼저 거론되는 특별검사 후보는 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고위직 출신입니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이정수 변호사와 서울 남부지검장을 지낸 심재철 변호사, 부산고검 차장검사 출신의 김양수 변호사, 서울고검장 출신 조은석 감사위원입니다. 이들은 모두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 고위직을 지냈고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서울고검장을 지낸 뒤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 후보군에 들었던 김우곤 변호사도 후보로 언급됩니다. 반면 검찰 출신에 대한 불신이 법 여건에 있는 만큼 비검찰 출신 법조인을 임명할 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 전직 검찰 간부는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관 출신 중에는 대검 감찰부장을 맡아 검언 유착 의혹을 감찰했던 한동수 변호사, 김진욱 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도 거론됩니다. 다만 김우곤 변호사는 제의를 받았지만 고사했다. 김진욱 전 처장은 기관장을 맡았었던 만큼 고사한다는 입장이라고 MBN에 밝혔습니다. 이정수, 심재철 변호사 등 다른 후보들도 실제 제의를 받긴 했지만 대부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 여건의 신뢰와 수사 역량을 갖추면서도 변호사 업무를 포기해야 한다는 까다로운 조건이 따르면서 3명의 특검 적임자를 찾는 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국회팀 정태웅 기자와 함께합니다. 정 기자. 네. 일단 뒤에 키워드부터 볼까요? 네. 아직 안 만들어졌는데 이재명 대통령 시계예요. 그렇습니다. 앞서 실용주의를 강조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시계 네. 제작을 굳이 하지 말자는 의견을 냈다고 알려졌었는데요. 그렇죠. 이 내용이 계속 화제가 되자 이 대통령이 한밤중에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자신이 꼭 필요할까요? 라고 한 건 맞다면서도 많은 분들이 시계가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뛰어나다고 아쉬워하셨다고 말한 건데요. 여러 의견을 종합해 의미와 실용성 모두 담을 수 있는 한마디로 가성비 높은 시계 제작을 지시했다고 밝힌 겁니다. 모두가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선물이 되도록 하겠다는 다짐 또한 덧붙였습니다. 네, 안 할까 했는데 주변의 얘기를 듣고 잘 만들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 두 번째 볼까요? 역시 이재명 대통령인데 뭔가 많아요. 그리고 1만 돌파. 어떤 얘기입니까? 네, 보이신 것처럼 대통령실에서 어제부터 일주일간 공모 중인 고위급 공직 후보자 국민 추천제 참가자 숫자인데요. 오호. 첫날만 무려 11,00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네.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자리로는 법무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검찰총장 순이었습니다. 그럼 누가 추천됐는지도 궁금한데요. 그렇죠. 정식 홈페이지나 이메일 등을 통해 접수된 내용은 비공개입니다. 네. 하지만 SNS 댓글창에서는 각자의 자유로운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수많은 댓글들을 다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모두 검찰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의원들이죠. 법무부 장관의 김용민 민주당 의원, 또 검찰총장의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의 글이 많이 보였습니다. 또 고용노동부 장관의 권영국 전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등도 눈에 띄었고요. 네. 네, 추천이 실현이 될지는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도 볼까요? 김병기 민주당 의원. 최근에 원내대표 나왔잖아요. 근데 국가정보 표시는 또 뭡니까? 네, 이번 선거부터 당원 투표 20%가 반영돼서 그런 걸까요? 네. 원내대표 선거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후보자 검증 이슈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김 의원 아들의 과거 국정원 취업 청탁 논란이 재조명된 건데요. 김 의원의 부인이 신원조사에서 탈락한 아들에 대해 국정원 측에 항의 전화를 했고 이후 경력직에서 채용된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김 의원은 과거에 이미 감사를 통해 문제가 없다고 판명났다며
관련 보도를 문제 삼고 강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의 보도를 하지 않고 다 있지도 않은 내용 하나를 가지고 왜곡을 해서 보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분노를 합니다. 네, 김 의원은 오늘도 문제 전환은 국정원이 먼저 요구한 것이었다며 의혹 반박을 이어갔습니다. 네, 의혹이 사실이라면 뭐 의원직 사퇴까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민주당 의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당내 분위기 살펴보면 미묘하게 엇갈립니다. 일부 의원들은 이미 검증받은 사안이다. 장관 선거도 아닌데 기이하다. 이런 김병기 의원을 공개 지원하기도 했고요. 또 한편으로 다른 중진 의원은 MBN에 국정원 출신 아버지가 아들의 취업 문제에 관여한 정황만으로도 젊은 층에서는 반발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파장은 계속 좀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오늘 취임 1주년 기념 간담회를 했는데 가장 먼저 뭘 하겠다는 겁니까? 네, 말씀하셨듯이 취임 1주년 맞아서 기자간담회 우 의장 가졌습니다. 아직 국회 윤리특위 구성을 하지 못한 부분이 부끄럽다며 양당의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되면 바로 이 부분을 가장 우선적으로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그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그 뭐 50만 가까이 올라왔다는 것도 알고 있고 또 그리고 이미 12명 의원에 대한 제명 청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대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실제로 징계를 받을지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정태훈 기자였습니다. 우리 군이 북한의 오물풍선 대응에 재개했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1년 만에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 대선 과정에서 방송 중단을 공언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 만에 조치를 지시한 겁니다. 강재묵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 군이 전방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양측의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전방 지역에 설치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남북관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또 북한의 대남 방송으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접경 지역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 조치임을 강조했습니다. 정권 교체 이후 우리 군은 대북 방송의 유지 여부는 북한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략적, 작전적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북 방송 중단 여부는 북한의 행동에 따라 달려 있다고. 이로써 윤석열 정부가 6년 만에 재개했던 대북 확성기 방송은 재개 1년 만에 중지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대북 방송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서로 쌍방에 소음 방송을 하고 이렇게 격화됐는데 하나씩 이제 풀어나가야죠. 대화하고 소통하고 서로에게 해악되는 일 말고 다만 군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중단이라는 단어 대신 중지라고 표현하며 북한의 대남 추후 동향을 계속해서 지켜보겠다는 뜻을 시사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는 가격이 하루에도 많게는 수십 %씩 오르락내리락 하죠. 그런데 요즘 거론되는 스테이블 코인은 실제 화폐와 연동돼 코인 한 개 가격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말 그대로 안정적인 코인으로 평가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올해 전 세계 시장 규모가 320조 원인데 이 상황이 이렇자 우리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 사용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국내에서도 사용 중인데요.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국내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홍콩 업체의 리닷페이를 이용하면 충전해둔 테더 코인으로 물건을 살 수 있습니다. 기자가 직접 과자를 구매해봤습니다. 일반 페이 결제와 모습은 같지만 거래 내역을 확인하면 물건값에 해당하는 0.75 테더가 차감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상자산 현금 출납기에서는 여권과 전자지갑을 인증하면 테더를 포함한 주요 가상화폐를 원화로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두세 건 정도 실생활에 밀접하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널리 퍼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반면 마땅한 규제가 없다 보니 사각지대도 발견됩니다. 서울 골목과 온라인 사설 교환소에선 음성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이 유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상적으로 그 구매를 못하니까 저희 쪽에서 테더를 시세보다 조금 더 10원 정도 더 주고 구매하시는 거거든요. 통화 주권 위협을 막기 위해서라도 촘촘한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란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일상 속 결제 및 거래와 함께 올 1분기 국내 거래소에선 57조 원이 거래되는 등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는 상황. 이 때문에 국내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 유통한다면 파급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부풀면서 정치권과 경제계에서는 도입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이렇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 활용하면 우리나라가 미국과 함께 디지털 G2 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새 정부에서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관련 법안을 내며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통화 주체인 한국은행은 여당과 방향엔 공감하지만 방법엔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입은 하되 중앙은행 주도냐 민간 주도냐 엇갈리는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김태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편의점에서 우유를 집어들어 QR코드를 보여줍니다. 디지털 화폐로 결제하겠습니다. 영수증엔 예금 토큰으로 나오는데 한국은행이 시범 발행한 코인으로 현재 10만 명의 참가자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이렇게 중앙은행이 통제하고 은행권 중심으로 점차 확대하자는 주의지만 최근 비은행권, 민간기업 누구나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 혁신을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국은행은 민간이 코인을 발행하면 통화량 조절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비은행 기관이 마음대로 발행하게 되면 저희가 통화 정책을 하는 그 유효성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 업계가 원하는 건 속도입니다. 거래 비중이 압도적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국내 금융시장을 잠식하기 전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빨리 시장에 유통해 활용 범위를 늘리자는 겁니다. 일정 기간 보유하면 이자를 지급하거나 K컬처를 연계해 외국인들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쓰도록 유도하는 등 비은행권 활용이 커지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이 생길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이 전 세계적인 트렌드에서 보면 은행에서 발행하는 거의 제한적이거든요. 대부분 다 민간 주도로 인해 가지고 발행이 다 됐기 때문에 우리도 아마 글로벌 정합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민간 발행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 여당이 발행 조건을 자기 자본 50억 원에서 5억 원 이상으로 대폭 낮춘 점도 같은 맥락입니다. 자본금은 적다 하더라도 혁신성을 가진 많은 곳들이 참여해서 그 혁신성 경쟁을 하게 만드는 게 좋겠다. 한국은행도 이런 목소리에 무분별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의 부작용을 주제로 한 콘퍼런스를 연기하면서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해 발행 주체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은 올해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노동계가 요구한 최저임금은 11,500원, 월급이 240만 원은 돼야 한다며 14.7% 인상을 요구했는데요. 경영계는 경기가 어려워 지금도 버티기 힘들다며 큰 폭의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2025년도 최저임금은 만 원이 조금 넘는 1030원입니다. 한 달에 209시간 일한다고 하면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 원 정도를 받는 수준입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내년 최저임금을 11,500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보다 14.7% 오른 금액입니다. 국민들의 대부분이 노동자입니다. 이 노동자들의 삶에 숨구멍을 내줘야 살아갈 수 있는 시기입니다. 노동계는 최근 인상률이 작아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이라는 최저임금의 취지를 후퇴시켰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도에 결정된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5%였습니다. 이후엔 인상폭이 줄어들어 2.5%, 1.7%가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에서 대폭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에는 16.4%가 올랐습니다. 이제는 이재명 정부가 화답할 차례입니다. 최저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리고 하지만 사용자층은 대폭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이 0.8%에 머물 것이란 전망이 나왔는데
경기가 얼어붙었을 때 임금을 크게 올리면 영세기업과 자영업자에게 부담이라는 겁니다. 2024년 말 기준 자영업자들은 평균적으로 연소득의 3.4배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에 정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일하는 60세 이상 고령층이 사상 처음 7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 덕에 지난달 취업자 수도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요. 하지만 제조업과 건설업 일자리는 줄고 청년층 취업도 감소하면서 고용의 양보다 질을 높일 숙제가 남았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에너지 설비 관련 직업 교육이 한창인 서울의 한 기능대학. 취업 시장에서 유리한 기술직으로 재입사를 위해 사무직이었던 60대 교육생까지 구슬땀을 흘립니다. 기계 관리 부분에 계속 근무하려고 지금 자격증 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표로도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는 지난달 37만 명 늘어나며 고용 회복세를 이끌었습니다. 60대 이상 취업자 수 증가는 고령 인구 비중의 지속적 확대와 취업 시장에 계속 남으려는 경향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늘어난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 일자리도 고령층 취업자 수를 늘리는 데 한몫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는 공공일자리 사업 효과 등에 힘입어 고령층 취업자는 처음으로 7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 여파에 지난달 전체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4만 5천 명 늘어나며 증가폭이 13개월 만에 다시 20만 명대를 회복했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복지, 전문가, 금융보험업에서 증가를 주도하였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30대에서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청년층 고용률은 13개월 연속, 제조업도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는 등 일자리에서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비화폰 서버 기록을 발견한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기록을 포함해 유의미한 기록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혁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공소장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계엄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단전단수를 지시했다고 적었습니다. 특히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도 언급했습니다.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서 경찰청 쪽에서 요청이 있으면은 협조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MBN 취재 결과 검찰은 최근 경호처로부터 비화폰 서버 기록을 받는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의 비화폰 사용 기록을 발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비화폰 기록이 확보되면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과 계엄 당시 소통했는지 또 단전 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성이 있는지 드러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이 전 장관은 경찰 조사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할 때만 비화폰을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전 단수가 적힌 쪽지는 봤지만 자신이 지시한 적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소방청장에게 단전 단수를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검찰이 자료를 확보하면 내란 재판에서 혐의 입증 자료로 사용되는 것은 물론 특검에서도 이 전 장관을 향한 수사에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미성년자를 숙박업소로 유인해 마약을 투약하게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자에게 마약을 영양제라고 속였는데 경찰은 남성을 구속하고 마약 구입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손성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모자를 쓴 주황색 티셔츠 차림의 남성이 경찰에 붙들린 채 건물 밖으로 나옵니다. 20분 뒤 검은 옷을 입은 한 여성이 구급대원의 부축을 받으며 구급차에 오릅니다. 지난 8일 오후 1시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20대 남성 A씨가 미성년자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A씨는 B양을 숙박업소로 유인한 뒤 마약을 영양제라고 속여 함께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고 두 사람 모두 간이시약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저께 주인하고 제복이보다 경찰 아저씨라고 옥시가신 하던데 막 신고를 했냐 안 했냐 그래가지고 막 올라가서 내려갔다가 그냥 가던데. 범행이 이뤄진 숙박업소 인근입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일대를 2시간에 걸쳐 수색한 끝에 A씨를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B양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행히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SNS를 통해 B양에게 접근해 금전을 제공하겠다며 조건 만남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마약 구입 경로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제주도는 내일부터 장마가 시작됩니다. 평년보다 일주일 빠른 장마로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보돼 있는데요. 올해 첫 태풍 우딥의 영향으로 더 많은 비가 내릴 수 있어 침수 피해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김민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베트남 동쪽 해상에 반시계 방향의 소용돌이가 뚜렷하게 잡힙니다. 올해 1호 태풍으로 기록된 우딥입니다. 오늘 오후 3시 열대 저압부에서 강도 1의 태풍으로 성장했고 평균 풍속은 초속 20m를 기록했습니다. 예상대로라면 모레쯤 중국 하이난 섬에 상륙해 상하이로 가던 중에 소멸합니다.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주진 않지만 태풍이 소멸하면서 남긴 비구름은 한반도를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에는 소멸한 태풍에서 유입된 따뜻하고 습한 공기의 영향으로 전국에 집중호우가 쏟아질 수 있는 만큼 이런 도심 하천의 출입은 자제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정체전선은 북상을 시작해 내일부터 제주에 올해 처음이자 평년보다는 일주일 빠른 장마가 시작됩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서쪽으로 확장하면서 제주엔 최대 80mm 이상의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열대에서 수증기가 유입되어 13일과 14일 제주도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기상청은 제주에 장맛비를 뿌린 정체전선이 북상하는 대신 동쪽으로 이동해 남부와 중부지방엔 한동안 장마가 시작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인 19일에 전국적으로 장마가 시작될 수도 있지만 정체전선의 예상 위치가 남북으로 1000km나 차이 나는 만큼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LA 시위가 닷새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 시위가 뉴욕과 시카고 등 미국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인의 침략이라며 강경 대응 방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상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위대가 거리를 행진하다가 경찰과 심하게 몸싸움을 벌입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벌어진 이민 정책 반대 시위에 시위대 일부는 경찰과 대치하다가 체포됐습니다. 미국 뉴욕에서도 비슷한 시위가 벌어졌는데 지난 6일 시작한 LA 불법 체류자 단속 반대 시위는 시카고와 뉴욕 등 10개 도시로 확산해 미국 전역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시위가 연일 이어진 상황에서 LA 당국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야간 통행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Let the city know that I have declared a local emergency and issued a curfew for downtown Los Angeles to stop the vandalism, to stop the looting. 이러한 통행 금지령에도 시위대는 아랑곳 않고 야간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LA 시위를 외국인의 침략이라고 규탄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ioters bearing foreign flags with the aim of continuing a foreign invasion of our country. We're not going to let that happen. 전국적 시위는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반 트럼프 시위대는 오는 14일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이자 미 육군 창설 250주년 열병식 때 미국 전역에서 시위를 개최한다고 예고했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오스트리아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용의자를 포함해 11명이 숨졌습니다. 용의자는 이 학교를 다녔던 20대 남성으로 범행 직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오스트리아 총리는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한여의 기자입니다. 한창 수업이 이뤄져야 할 평일 오전 10시, 교실 안에서 총소리가 연달아 들리고 놀란 학생이 창문 밖을 쳐다봅니다. 무장 경찰들이 대피를 안내하고 학생들이 다급하게 뛰어 학교 밖으로 달려나갑니다. 현지 시각 10일 오스트리아의 제2의 도시 그라츠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학생들을 포함해 최소 10명이 희생됐고 12명이 다쳤습니다.
Und er hat mir erzählt, dass er seine Freundin erwischt hat und im Krankenhaus liegt. Und das ist für ihn ganz schwierig. 용의자는 21살 남성으로 범행 뒤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과거 이 학교에 다녔지만 졸업은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Der mutmaßliche Täter dürfte die Waffen legal besessen haben. Über die Motivlage kann derzeit noch keine Auskunft erteilt werden. Hier sind noch umfangreiche kriminalpolizeiliche Ermittlungen erforderlich. 오스트리아는 100명당 약 30정의 총기를 보유해 총기 소유율이 14번째로 높은 나라로 수도 빈 도심에서의 총기 테러 등 총기 난사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했습니다. 충격에 빠진 오스트리아에서는 추모하는 발길이 이어졌고 부상자를 위한 헌혈에도 나섰습니다. I felt helpless with the news and I decided to come to at least give something from what I can give to the situation. 오스트리아는 역사상 가장 어두운 날이라며 사흘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콜롬비아 남서부 지역에서 동시다발 테러가 발생해 최소 8명이 숨졌습니다. 관공서 앞에 폭탄을 실은 차량이 곳곳에서 폭발했는데 경찰은 마약 조직의 소행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까맣게 전소한 차량들이 거리에 방치돼 있고 건물 유리창은 깨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도로엔 시뻘건 화염이 치솟고 부상당한 사람들은 몸을 채 가누지 못합니다. 콜롬비아 남서부 지역에서 최소 19건의 폭발, 총격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일대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Yo me corrí para el lado de allá y estalló un ¡pum! Sonó esto impresionante, una bomba y me aturdió pues no me tapó los oídos. 괴한들은 폭발물을 가득 채운 차량을 경찰서 등 관공서 앞에 세워놓고 원격으로 폭파 장치를 누르는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서를 지키던 경찰관 1명을 포함해 최소 8명이 숨지고 4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Que una persona que se desplaza en una motocicleta aumenta la velocidad y una vez logra pasar los controles que nosotros tenemos en los alrededores, esta hace explosión. 콜롬비아 당국은 이번 테러를 마약 조직의 공격으로 보고 있습니다. 폭발이 일어난 도시 중 하나인 칼리는 악명 높은 마약 조직의 근거지로 이들은 마약 원료의 재배 면적을 늘리기 위해 주민들을 겁박한 적이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난 7일에도 유력 대선 후보가 유세 중 피격을 당하는 등 치안 시스템이 불안한 상태입니다. 52년간 이어진 내전으로 고통받은 콜롬비아 국민들은 또 다른 폭력 사태와 테러 등 사회 불안정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주춤하는가 싶던 K-팝 산업이 왕과 여왕의 복귀로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입대했던 BTS 멤버들이 2년 만에 완전체 복귀를 앞두고 있고 블랙핑크도 월드 투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심가연 기자입니다. 어제 RM과 뷔에 이어 오늘은 정국과 지민이 군복무를 마치고 팬들 앞에서 저녁 신고를 했습니다. 새벽부터 군부대 근처로 모인 BTS 팬클럽 아미 대부분은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온 해외 팬들이었습니다. I came from America 2 days ago just to see them discharge. It was so surreal. It was like a dream come true. 서울 용산에 있는 BTS의 소속사 하이브 사옥 외벽엔 우리가 돌아왔다는 뜻의 영어 문구가 내걸렸습니다. 부대를 떠나 사회로 복귀하는 BTS를 마주칠 수 있다는 기대감에 하이브 사옥 앞도 전 세계에서 몰려든 팬들로 북적였습니다. We are from Portugal and she's Brazil. She's 20 hours in the flight, 20 hours. I love Korean. The language, the culture, the people is really perfect. 여러 외신도 저녁 소식을 집중 조명하며 세계적 위상을 입증한 BTS. 사회복무요원인 슈가가 오는 21일 소집 해제되면 멤버 전원이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옵니다. 이르면 연말쯤 BTS의 새 앨범이 나올 것이란 예상 속에 증권가는 하이브의 목표 주가를 32만 원에서 36만 원으로 12.5% 올려잡았습니다. BTS가 복귀에 대한 기대감을 부풀린 가운데
블랙핑크도 다음 달 경기 고양 콘서트를 시작으로 세계 16개 도시 월드 투어를 예고했습니다. 그들이 딱 공연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한국에 체류하면서 여러 가지 또 한국을 둘러보는 일도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관광산업도 활성화될 수 있는 거죠. 문화 현상을 넘어 경제적 파생 효과로 주목받는 K-팝. 대형 팬덤을 가진 BTS와 블랙핑크의 복귀로 K-팝 산업에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북한은 생활 필수품을 배급하는 계획경제 체제지만 장마당이라고 불리는 시장이 등장한 게 벌써 십수년 전이죠. 북한은 2000년대 초 이 장마당을 합법화했는데 이번엔 아예 도매시장을 건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김세희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평양의 신축지구인 화성지구에 대규모 도매시장을 만듭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박태성 내각 총리가 화성지구 4단계 공사 현장에서 중앙도매교류시장 건설장을 방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경제는 원칙적으로는 국영상점을 통해 생활 필수품을 공급하는 배급제로 운영됩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북한 경제는 공급 부족으로 계획 경제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상당 부분 시장화됐습니다. 평양이나 이런 데는 좀 비교적 빨리 되지는 않았고 식량 같은 것도 50%씩 계속 주다가 그게 지역마다 다 달라요.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책정되며 개인이 생필품을 사는 등 국영상점의 공급 기능보다 판매 기능이 더 커진 겁니다. 북한이 도매교류 시장을 만드는 이유는 이런 시장의 기능을 제도권 안에 끌어들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국가로서는 얼마나 많은 물건이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유통된 것에 대한 세금을 확실하게 걷어낼 수 있단 말이죠. 다만 도매교류 시장이 평양에 마련됐고 공급도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기능이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올여름 사우디아라비아 프로팀으로 이적한다는 소문이 무성한데요. 설설 끓는 이적설에도 침묵을 지키던 손흥민이 마침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규현 기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시즌을 마친 손흥민이 자신을 둘러싼 이적설에 대해 처음 입을 열었습니다. 일단 토트넘과 계약이 남아있다고 전제한 뒤 사우디아라비아 진출 등 이적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상당히 궁금하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좀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년 전 사우디 이적설이 돌 때 돈보다 내가 좋아하는 리그에서 뛴다는 자부심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것과는 온도차가 있는 발언. 손흥민은 어느 자리에서든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변함없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제가 어디에 있든 어느 자리에 있든 제 자신은 항상 최선을 다하고 항상 노력해온 선수인 거는 변함없기 때문에 자신의 거취에 대해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밝힌 손흥민은 선수로 치를 마지막 월드컵에 모든 걸 쏟아붓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1년이라는 시간 잘 준비해야지 저희 팬분들한테 즐거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항상 저희 뒤에서 열심히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내일도 내륙은 맑은 날씨 속에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올해 첫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평년보다는 일주일가량 빠르고요. 기상 관측일에 역대 3번째로 이른 기록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제주에 비가 시작되겠고요. 모레는 충청과 남부지방으로 글피인 토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우선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에 많게는 80mm 이상, 남부지방에 최고 40mm, 충청엔 5에서 10mm가 되겠고요. 특히 제주도는 모레부터 시간당 20mm씩 강하게 쏟아지겠습니다. 한편 오늘 베트남 동쪽 부근 해상에서 올해 첫 태풍 우디비 발생했습니다. 태풍은 중국으로 향하면서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은 없겠는데요. 다만 태풍이 끌어올린 수증기의 영향으로 주말 사이 전국 곳곳에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 날은 더 더워지겠습니다. 중부지방 서울의 낮 기온 31도로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고요. 남부지방도 전주와 대구의 낮 기온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토요일 전국에 내리는 비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